자, 14장 개별조세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논점 14-1 소득세예요. 자, 1번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1번 소득의 발생 사실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실현주의에 근거한 소득이다. 이거 아니죠. 발생주의입니다. 헤이그 사이먼즈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1번 질문 틀렸고요. 2번 소비 지출과 순가치의 증가분의 합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2번 맞는 표현입니다. 양자의 합이 어떤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분이다 라고 보는 거죠. 3번입니다. 포괄적 소득세제는 수평적 공평성을 충족시키는 세제입니다. 자, 4번 배당금이나 자본이득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여가나 내구성 자산으로부터의 귀속소득도 역시 포함합니다. 완전히 정반대 서술이에요. 자, 편의원칙에 충실한 과세 방식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능력원칙에 충실한 과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1번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분을 말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납세자의 능력을 증가시키더라도 실현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실현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2번 틀렸죠. 자,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했으면 과세 대상인 겁니다. 3번 과거에 축적된 부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자, 이것은 지금 소득세지 부에 대한 자산세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4번 각종 공제 제도는 포괄적 소득세를 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자, 대표적으로 소득공제는 왜 하는 것입니까? 소득공제 소득을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해줘서 수평적 공평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죠. 자, 4번 맞는 표현이고요. 5번 발생 원천과 사용 용도가 다른 소득이더라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맞습니다. 자, 발생 원천과 용도를 묻지 않아요. 발생했으면 모두 다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자, 3번. 다음 중 과세 대상 설정 방식으로서 포괄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포괄주의의 반대말은 열거주의죠. 자,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똑같이 취급하여서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수평적 공평성이 잘 구현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열거주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수평적 공평성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경제적 이득을 무상으로 얻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세금을 물릴 수 있어서 일부 부유층의 탈세를 막을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무상으로 얻은 소득도 세법에서 굳이 열거하고 있지 않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탈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3번 과세 대상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세 법정주의에 대해서 약간 위헌의 논란이 있다는 거. 4번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라는 거 정반대의 설명이죠. 자, 이건 지금 열거주의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지금 지문은 우리 문제는 포괄주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4번은 맞지 않습니다. 자, 포괄주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에요. 포괄주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이것은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네거티브. 자, 세법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법에서 아니라고 한 것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과세 대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괄주의는 네거티브 시스템, 세법에서 아닌 것만 정하는 겁니다. 세법에서 정해져 있지 아닌 것만 아니면 전부 다 과세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요, 열거주의는 세법에서 이거는 과세 대상이야 라고 열거한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열거주의가 포지티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로 용어가 달라요. 열거주의는 포지티브, 포괄주의는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포괄주의를 적용받고 있다. 맞고요. 자, 반대로 소득세의 경우에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는 열거주의가 원칙이고 법인세는 포괄주의가 원칙이라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4번 볼까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여가와 노동에 대한 선택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 집합을 가지는 두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번 맞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와 B의 능력이 동일해서 A도 이 사람의 능력이 시급 10,000원, 시급 10,000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고 자, B라는 사람도 동일한 능력이라서 시급 10,000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두 사람의 생산성, 능력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A는 근면성실해서 하루에 10시간 일을 하고요. B는 게을러서 하루에 4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나머지 시간은 다 여가를 보내겠죠. 자, 그러면 A의 소득이 얼마가 나옵니까? 10만 원이 나오고요. B의 소득은 4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A하고 B는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A가 B보다 더 부지런하기 때문에 소득이 더 많이 얻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면 동일한 능력인데도 A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얘기야? 소득세 하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2번. 현행 소득세제는 실현주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자, 원칙은 실현주의 원칙이고 이것만 적용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부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3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명목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자, 기본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하면 명목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대부분의 나라에서 요소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전 소득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요거 맞는 표현이고요. 사실 이전 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얼마 주고 재산을 약간 떼어주고 이런 것을 적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과세를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표현이고요. 자, 5번. 귀속 소득에 대한 과세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귀속 소득은 역시 그 측정과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역시 5번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5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을 부담 능력의 척도로 삼는 이상적인 세제로서 포괄적 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헤이그 사이먼즈에 기초했다. 맞고요. 2번 모든 종류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되 맞죠? 미실현 자본이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니요. 제외하지 않아요. 모든 소득을 다 포함합니다. 몇 가지 예외만 제외하면 모든 소득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포함을 시킵니다. 2번 틀렸죠? 다음에 3번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면 모두 소득으로 간주한다. 맞고요. 포괄적 소득에는 귀속 소득도 포함돼야 되는 거죠. 자, 5번 사내 유보를 통해 나타나는 자본 이득도 역시 소득에 포함되게 됩니다.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포함되게 돼요. 자, 6번 보겠습니다. 포괄적 소득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뭐냐 물어봤습니다. 정부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는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소득의 원천과 종류를 불문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킨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류를 묻지 않아요. 자, 2번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높이는 것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동결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자, 우리가 과세를 할 때 발생주의에 의해서 과세하는 경우가 있고 실현주의에 의해서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집값이 올랐대. 집값이 3억에서 5억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3억에서 2억이 더 올라서 집값이 이제 5억이 되었다고 해요. 2억만큼의 자본 차익을 얻게 됐죠. 자, 이랬을 때 발생주의에 의해서 세금을 내게 된 경우에는 사실 이 집을 판 게 아니죠. 요 2억이 내 손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집의 가치가 올라간 것 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이 집을 팔아야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동성 문제.
장부상으로만 있는 자산의 증식인데 실제로 현금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 집을 팔아야 되는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집을 팔았을 때 팔아야지만 실현돼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집을 팔면 세금을 내야 돼. 안 팔면 세금을 안 내는데 팔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세금이 내기 싫어서 자산의 처분을 미루는 거죠. 바로 이것이 동결 효과입니다. 각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괄적 소득 세제는 발생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동결 효과가 아니라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 옳은 것이니까 역시 2번도 옳지 않아요. 자, 3번 보시죠. 동일한 조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 부담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자, 우리가 그 조세 수입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과세 베이스 B라고 할게요. 곱하기 세율 T%를 해서 세액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포괄적 소득 세제를 하면은 이 과세 베이스가 넓어지기 때문에 과세 베이스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지게 돼요. 자, 그러면 동일한 조세 수입을 얻기 위해서 과세 베이스가 커지니까 세율을 종전보다 낮춰도 됩니다. 그렇겠죠? 세율을 이렇게 낮춰도 됩니다. 자, 세율이 내려가면 초과 부담이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3번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소득세제 장점은 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한다라는 게 장점이 있어요. 자, 4번 미실현 자본 이득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만 맞아요. 귀속 소득은 역시 포함합니다. 4번 틀렸고요. 세원과 관계없이 소득이 동일한 사람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므로 수평적 공평성을 충족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5번 틀렸습니다. 자, 7번 보시죠.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누진적인 소득세는 당연히 자동 안정화 기능이 있죠. 항상 기억하세요. 누진적인 조세 구조는 자동 안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 경기가 너무 뜨거울 때는 조세가 증가해서 경기를 좀 안정시켜주고 반대로 경기가 불황일 때는 조세 수입이 감소해서 경기를 조금 띄워주는 역할이 있는 거죠. 자, 2번 누진적인 소득세의 경우에는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 한계 세율은 평균 세율보다 항상 더 크다. 자, 누진적인 소득세이기 때문에 누진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M이 A보다 항상 커야죠. 그래야지만 평균 세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번 한계 세율은 세액 공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한계 세율은 소득 공제와 관련이 있어요. 소득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의해서 과표 구간이 어떤 구간에서 세율을 적용받느냐가 결정되죠. 따라서 한계 세율은 세액 공제가 아니라 소득 공제하고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자, 4번. 정답은 3번이겠네요. 선형 누진세의 경우에는 한계 세율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선형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겠죠. 하지만 평균 세율은요 계속 상승합니다. 자, 5번 한계 세율이 증가할 때 대체 효과는 당연히 근로의욕을 감퇴시키죠. 그렇죠? 왜? 일을 할 때 더욱더 많이 떼간다면 일하기가 더 싫어지겠죠. 자, 8번 소득세 각종 공제 제도 및 면세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소득 공제의 경우에는 한계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유리하죠. 더욱더 큰 금액이 감면이 되니까요. 자, 2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공제는 비근로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을 완화하려는 정책이기도 하다. 자, 어떤 A라는 사람은 회사원이고요. A는 회사원이고 B는 자영업자라고 합시다. B는 자영업자. 자, 그랬을 때 자영업자들은 현금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현금 매출은 국가에서 포착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탈세가 용이하지만 이 회사원들은 우리가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회사원들의 급여 내역은 완전히 100% 진실하게 정부에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회사원들, 직장 가입자들이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로서 그것을 조금 완화해 주는 거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3번 보시죠.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없애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자,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동일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 만약에 자, 세액공제로 100만 원을 공제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 자, 저소득층의 소득은 1000만 원이라고 하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1억이라고 했었을 때 자, 동일한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의 퍼센트를 구해보면 얘는 0.1%이고 얘는 0.01%입니다. 자, 어때요? 자, 동일한 세액공제 100만 원이 없어지면 저소득층은 10%나 손해를 보는데
고소득층은 고작 1%밖에 손해를 보지 않아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더욱더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4번 비용공제는 수직적 형평이 아니라 수평적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는 거.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은 사업소득자의 면세점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자, 면세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소득공제가 많다. 소득공제가 많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8번 문제니까 자, 그래서 맞는 거 틀린 거니까 4번이 틀렸죠. 4번이 수평적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거고 나머지는 모두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근데 조건이 있는데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은 모두 양의 값인데 점차 커지는데 경제 성장률이 더 높다 이 얘기입니다. 자, 현재 소득공제 항목은 모두 다 존치된다. 자, 지금 이 조건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모두 양인데 경제 성장률이 더 크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 우리나라의 경제가 5% 상승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가는 3%밖에 상승하지 않는데요. 자, 경제가 5%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소득이 5% 상승하는 걸 의미하는데 물가가 3%밖에 상승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이 나라 국민들의 실질 국민 소득은 2%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명목 국민소득이 5% 증가하고 물가가 3% 증가하면 이 나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국민소득은 2%가 증가하는 셈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얘가 얘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은 실질 국민소득, 어떤 나라의 실질 GDP, 실질 국민소득이 점차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이 문장의 뜻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경제 성장률은 명목 GDP를 의미하고 양자의 차이, 얘가 얘보다 클 때 양자의 차이는 실질 GDP를 의미한다. 자, 얘가 더 크면 실질 GDP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보시죠.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간이 과세자의 간이 과세 적용 요건을 완화하면 간이 과세자가 더욱더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면세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면세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예를 들어서 자, 소득이 1,0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그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세점이 현재 있다고 해요. 현재는 소득 1,000만 원에서 면세점이 있는데 자, 이렇게 실질 국민 소득이 증가해 나가다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연소득 1,000만 원을 넘기는 국민이 점차 많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주어진 우리나라 국민 수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점차 증가하다 보면 국민들 중에서 원래 소득이 연 1,000이 안 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소득이 연 1,000을 넘기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러면요 점차 면세자의 비율이 낮춰지게 되겠죠. 이때는 비율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정의 인적 공제를 확대하면 소득 공제를 확대하면 당연히 면세점이 올라가게 되겠죠. 다음에 개인연금 저축의 공제액을 확대해도 역시 D급과 똑같이 소득공제가 증가하니까 면세자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낮추기 위한 방안이 아닌 것을 물어봤으니까 자, 면세점을 높이는 기역, 디귿, 리을이 아닌 것이고 니은만이 면세자를 낮추는 정책이 됩니다. 요거 지금 니은의 로직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소득 1,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민 소득이 점차 증가하다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소득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점차 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점차 면세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인데요. 표가 좀 어렵게 나왔죠? 자, 두 쌍의 예비부부가 있는데 소득과 소득세액이 이렇게 나와 있대요. 자, 김박 커플이 있고 이채 커플이 있는데 각각 소득이 이러이러하다고 합니다. 박 씨가 되게 부럽네요. 자, 그랬을 때 개인 기준 과세하면 300, 3,900, 1,800, 1,800씩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세를 부과하는데 가구 기준으로 하면 4,800으로 똑같이 세금을 내네요. 자, 그래서 이 얘기죠, 지금. 자, 지금 김 씨하고 박 씨하고 결혼하기 전에 개인 기준 과세하면 4,200의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득은 똑같은데
결혼을 해서 가구를 형성하게 되면 가구 단위 과세하게 되면 세액이 4,200에서 4,800으로 600이 증가합니다. 결혼을 했더니 세금이 증가해. 결혼을 했더니 나의 소득은 불변인데 결혼했더니 세금이 600이 증가합니다. 뭐가 발생하고 있죠? 결혼 벌금이 발생하고 있죠. 결혼 벌금 발생하고 있다. 결혼 중립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죠. 미충족이니까 요거 기억 틀렸고요. 다음에 이체 볼까요? 얘네 역시 3,600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결혼하니까 4,800으로 세금이 증가하죠. 역시 똑같이 결혼 중립성 미충족, 결혼 벌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1,800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 보니까 6천만 원까지는 세율이 10%래요. 그럼 이 사람은 6천만 원까지는 600의 세금을 냈을 거고 6천만 원을 초과하는 4천만 원에 대해서 X%의 세금을 내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1,800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얘를 1로 넘겨주면 1,200 되고요. 그러면 얘가 30%가 되겠죠. 따라서 한계세율은 30%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다음에 뭘 또 봐야 돼요? 수평적 공평성. 자, 지금 보니까 수평적 공평성. 자, 지금 가구 기준. 다시. 자,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과세 방식을 개인 기준에서 가구 기준 방식 변경할 경우에 수평적 공평성 원칙을 충족하는가? 충족하죠. 보세요. 자, 개인 기준에서 가구 기준으로 이렇게 바꾸면 결혼 벌금은 발생합니다만 자, 가구 기준으로 썼을 때 동일한 연소득 2억이죠. 동일한 연소득이면 동일한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수평적 공평성은 대신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자택일을 해겠죠. 입법 정책적으로 너 이거를 충족시키고 얘를 미충족시킬래? 아니면 얘를 충족시키고 얘를 미충족시킬래?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개인 단위 과세할 것이냐 가구 단위 과세할 것이냐의 선택 문제인 거예요. 각자가 일장일단이 있고 각자가 어떤 것은 충족시키는데 대신 다른 것은 위배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11번 볼까요? 어느 나라의 소득세 과세 구간은 N개이고 각 과세 구간의 한개 세수당 한개 효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 자,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율 조정 방안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수식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수식이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나라에 N개의 소득 구간이 있는데 자, 이 하나하나의 분수가 뭐를 의미하냐면 한개 세수당 세금을 1원 더 거둘 때 그 세금 1원을 내는 납세자의 한계 효용의 크기가 얼마냐? 요 얘기입니다. 자, 세금을 1원 더 거둘 때마다 납세자가 상실하게 되는 효용의 크기가 얼마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가운데야 뭐 똑같으니까 중요하지가 않고 맨 끝 얘하고 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텐데 자, 지금 얘가 자, 1번 얘가 저소득층, 얘가 고소득층일 수가 있을 것이고 자, 2번 반대로 여기가 고소득층, 여기가 저소득층일 수가 있을 텐데 자, 둘 중에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쪽 분수는 어때요? 세금 1원당 한계 효용이 제일 작죠. 자, 세금 1원당 한계 효용이 제일 작습니다. 여러분, 돈 1원에 대해서 한계 효용이 가장 큰 사람은 누구고 가장 작은 사람은 누굽니까?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면 누구죠? 당연히 부자는 돈 1원의 한계 효용이 이미 많이 체감된 상태죠. 기억하시죠? 자, 그래프가 우리가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부자의 돈 1원의 한계 효용 높이는 요거밖에 되지 않지만 빈자의 한계 효용은 이만큼 높이기 때문에 똑같은 돈 1원이라면 부자의 한계 효용은 낮고 빈자의 한계 효용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부자고 이쪽이 빈자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세율을 어떻게 조정해 줘야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겠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저 앞에서 균등 희생세에서 보았던 그래프입니다. 자, 효용함수는 똑같은 모습이긴 한데 자, 빈자는 소득이 B에서 이만큼의 세금을 내서 C에 소득이 되었죠. 세전소득, 세후소득. 그러면 이 빈자가 세금 납부로 인해서 상실하는 효용의 상실분 여기 음영, 면조 나와 있죠. 자, 부자는 여기 B 대시의 소득을 세전소득으로 얻고 있었는데 이만큼의 세금을 내고 나니까 C 대시에
세후 소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세금을 여기 B 대시에서 시작해서 이제 1원을 내면 세금 1원을 내면 자, 세금이 0원이라면 부자의 소득은 B 대시겠죠. 근데 여기서 세금 1원을 내면 1원만큼 이렇게 이동하겠죠. 자, 1원을 더 내면요. 또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렇게 1원 내다 보면 점차 세금이 증가해서 점차 세금이 이렇게 증가해서 점차 이 음영이 점차 더 이렇게 채워져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자, 그랬을 때 자, 현재 부자가 이 정도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고 칩시다. 현재 이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쳐요. 자, 그런데 부자의 여기 이 부등호식에서 이걸 모두 다 이퀄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퀄로 만들려면 얘는 커져야 되고요. 고소득자의 분수는 커져야 되고 저소득자의 분수는 작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모든 분수가 다 이퀄이 되겠죠? 이해하시죠? 자, 근데 고소득자의 이 분수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M류를 키워야 돼요. M류가 커져야 돼. M류가 커져야지만 그렇죠? 오케이. M류가 커져야지만 얘가 지금 제일 작으니까 얘가 분자가 커져야지만 이 분수값이 커지겠죠. 그렇죠? 자, 부자에게는 M류를 키워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부자의 M류를 키울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부자의 M류를 키울 수가 있죠? 부자에게는요. 세금을 더 많이 거둘수록 이게 이쪽 방향으로 진행할수록 세금 1원당 한계효용이 점차 커집니다. 그렇죠? 그잖아요. 그죠? 부자는 세금을 더 거둘수록 점차 이쪽 방향으로 진행할수록 점차 M류가 커진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자에게는 세율을 높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부자에게는 세율을 높여야 됩니다. 자, 한편 빈자는 이 분수값을 낮춰야 됩니다. 얘를 낮추려면 분자인 M류가 작아져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빈자의 한계 효용을 낮출 수 있습니까? 자,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면 자, 여기에서 여기로 이쪽 방향으로 진행할수록 점차 M류가 작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래 세전소득이 여기고 세후소득이 여기인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려면 세율을 높여줘야 돼요? 낮춰줘야 돼요? 세율을요? 낮춰줘야겠죠. 세율을 낮춰야지만 빈자가 내는 세금의 액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점차 감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빈자의 세율은 낮춰줘야 돼요. 자, 부자의 세율은 높이고 빈자의 세율은 낮춰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모든 분수식이 이퀄이 되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경제학에서 한 개 나왔을 때 한 개와 한 개가 이퀄이면 가장 효율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원리 이해하셨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가 뭐예요? 부자의 한계 효용은 이미 낮은 상태예요. 따라서 부자는 한계 효용을 높이려면 세금을 더 징수해야 됩니다. 반대로 빈자의 한계 효용은 높은 상태야. 돈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한계 효용을 낮추려면 세금을 덜 걷어야지만 한계 효용이 낮아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11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2번 로젠이 제시한 바람직한 소득세 조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동일한 소득의 가족에게는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하겠죠. 맞고요. 자, 2번 합산 과세 방식은 가족 간의 수직적 공평성은 관계가 없고 자,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합니다. 수평적 공평성 충족하지만 결혼 중립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수평적 공평성은 어쩌? 동일한 가구의 소득은 동일한 세금을 내는데 자, 이것이 결혼 중립성 조건을 위배하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보시죠. 자, 결혼 여부가 두 개인의 조세 부담을 변화시켜서는 안 되는데 합산 과세 방식을 취하면 결혼 벌금이 생기죠. 자, 4번 납세자 간 분리 과세 방식은 즉 이것은 개인 단위 과세를 얘기합니다. 자, 결혼 중립성 조건을 충족하죠. 가족 간의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하지 못한다. 정확한 표현이죠. 5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 소득 세율이 증가하는 수직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죠? 당연히 소득이 많은 집이 더 높은 누진세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5번도 맞는 얘기고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누진적 소득세제 하에서 과세 단위 선택 문제와 관련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1번. 자,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과세해야 할지 가족 단위로 과세해야 할지의 선택 문제를 말하고요. 자, 2번. 가족을 과세 단위로 삼을 경우에는 주부들의 가외 노동, 즉 다른 말로 2차 노동이죠. 2차 노동 공급에 근로의욕에 나쁜 영향을 가져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가장이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메인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자 누군가가 2차적으로 여기에 일을 더해서 소득을 더 얻는다면 이 추가 소득은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기 때문에 굳이 일을 할 의욕을 많이 상실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3번. 가족을 과세 단위로 삼을 경우 소득과 기타 조건이 동일한 가족은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에서 수평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겠죠. 그래야 하는 거고요. 자, 4번. 개인을 과세 단위로 선택하면 결혼에 대한 결정을 교란하지 않습니다. 개인 단위 과세는 결혼 벌금 발생하지 않아요. 자, 5번. 가족을 과세 단위로 삼을 경우에 결혼을 함으로써 조세 부담이 더욱 무거워지는 결혼 벌금이 생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소득 구간별 세율이 아래와 같을 때 연금 저축에 대하여 4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지던 것이 400만 원까지에 대하여 10%의 세액 공제로 전환되었을 때 효과로 오른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제 해설에는 모든 계층이 400만 원의 연금 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전제했는데 만약에 자, 400만 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모든 계층이 200만 원씩 연금 저축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 논의가 됩니다. 자, 이번엔 조금 다르게 200만 원씩 연금 저축이 가입되어 있다고 볼게요. 자, 그랬을 때 200만 원의 연금 저축이 가입되어 있다면 저소득층은 그중에 2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으면 이 중에 10만 원의 절세 효과를 얻게 되겠죠. 중고소득층은요. 30만 원, 얘는요. 60만 원의 절세 효과를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200만 원의 연금 저축에 대해서 10%의 세액 공제를 받으면 모든 계층이 20만 원씩의 절세 혜택을 얻게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저소득층은 절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저소득층은 연금 저축을 늘릴 유인이 있겠지만 중고소득층은 절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연금 저축을 감소시킬 유인을 갖게 돼요. 자, 1번 보시죠. 중소득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죠. 1번 틀렸고요. 2번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은 증가하겠죠. 2번 틀렸고요. 저축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게 같은 금액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 저축 금액에 관계없이는 아니죠. 왜냐하면 저축 금액의 10%이기 때문에 실제 절세액은 저축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4번 고소득층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한다. 그렇습니다. 이거 오케이 40이 감소하니까 중은 10만 감소하지만 얘는 40이 감소하니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욱더 혜택이 많이 감소하죠. 소득, 분배, 개선 효과는 없다. 자, 저소득층은 이득을 보고 고소득층은 더 많은 세금을 내니까 이 안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겠어요. 자, 15번. 우리나라 소득세에 적용되고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부담 감소 규모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더욱더 크겠죠. 당연히 더욱더 많은 세금이 아껴지게 되겠죠. 자, 2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부담 감소 규모는 한계세율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한계세율과 관계가 있는 것은 소득공제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2번 넘어가시고요. 자, 3번.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소득공제를 통해서 조정하고 있다. 틀렸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고 있다. 그렇고요. 5번 신고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적용되는 기본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된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니까 5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문제. 자, 어떤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만 원이고 비과세 이자 소득, 중요한 표현이죠. 비과세 이자 소득은 10만 원이다. 자, 소득공제액이 20만 원이고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5만 원일 때 얘는 소득공제고 얘는 세액공제인 거죠. 단일 세율로 20%를 부과할 때 실효세율이 얼마냐? 자, 실효세율 공식 무엇입니까? 실효세율은 소득분의 세액이죠. 실제 세액, 납부하는 세액.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소득이 얼마예요? 근로소득 100만 원, 이자소득 10만 원이니까 소득은
10만 원이 되겠죠. 자, 근데 세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세액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되는 이자 소득은 제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비과세니까. 따라서 근로소득 100만 원에다가 소득공제 2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과표가 얼마가 나오죠? 80만 원이 나오겠죠? 따라서 세율이 0.2니까 여기다 0.2를 곱하면 얘가 80이니까 16만 원의 세액이 나오는데 세액 공제가 5만 원이 있으니까 세액 공제 5만 원 빼주면 세금은 11만 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11만 원이에요. 따라서 10%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예요? 여기 비과세 이자 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에는 포함되지만 과표 산출에는 제외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 17번입니다. A국과 B국 모두 개인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A국은 비례세율 구조이고 B국은 누진세율 구조이다.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상승하고 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목소득과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자, 이렇게 명목 GDP 상승률 빼기 물가 상승률을 빼면 뭐가 나온다고 했죠? 실질 GDP 상승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가 5고 3이면 실질 국민소득은 매년 2%씩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물론 얘를 1로 옮기면 피쇼효과 공식이 나온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뒀었을 때, 자, 이 둘이 같대요. 이것과 이것이 같다고 합니다. 그 말은요, 얘랑 얘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얘 빼기 얘 하면 얘 얼마다? 얘가 0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실질 국민소득은 변함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 국민소득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문장을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실질 국민소득은 불변일 때 A국과 B국의 실질 조세 징수액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지금 인플레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죠? 인플레가 발생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실질 국민소득은 불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누진적인 소득세 구조 하에서 어디에서? 누진적인 소득세 구조 하에서는 실질 소득이 불변이라 할지라도 명목 소득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3%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면 실질 소득이 불변이라 할지라도 명목 소득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누진세 하에서는 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 요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B국에서는 누진세 구조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는 명목소득 상승으로 인해서 조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왜? 누진세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과표 구간이 명목소득에 대한 과표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과 그로 인한 명목소득 상승으로 인해서 과표가 점점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한계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누진세 구조 하에서는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돼요. 따라서 얘는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반면에 비례세 구조 하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요거 기억하세요. 그냥 누진세제 하에서는 물가 상승 시에는 명목소득 증가로 인해서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 그런데 비례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왜냐하면 실질 소득은 불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죠? A국은 불변. 하지만 B국은 증가.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비례세를 간단하게 예시하면 이렇게 예시할 수가 있겠죠. 어떤 A국이 있는데 A국의 소득이 원래 종전에 100만 원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세율이 10%였다고 치면 세액이 얼마가 나오죠? 1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배로 올랐다고 칩시다. 쉽게 물가가 2배로 올랐어요. 물가가 2배, 얘가 100%, 얘도 100%라고 합시다. 100이면 얘 역시 0이겠죠. 자, 그러면 소득이 2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세율은 여전히 똑같이 비례세니까 10%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세액이 얼마입니까? 20만 원이 나오죠. 자, 평균 세율 얼마예요? 100분의 10이니까 역시 10%, 200분의 20이니까 10%. 똑같죠? 평균 세율 불변입니다. 따라서 비례세일 때는 물가가 상승해도 비례세일 때는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단순한 거죠. 자, 18번 볼까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누진적인 소득세제 하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실질 소득은 불변임에도 불구하고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은 무엇이냐? 방금 보았던 17번 문제를 축약시켜 놓은 문장입니다.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조세예요. 정답은 4번이죠. 방금 봤었던 17번이 사실은 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질 소득은 불변이다. 요 얘기는 명목 국민소득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똑같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다음은 인플레이션이 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들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조세는 실질 소득을 기반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틀렸죠. 조세는 명목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억 틀렸어요. 자, 어떤 기간 동안 명목 소득이 N%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율이 N%였다면 실질 국민 소득은 증가했다, 감소했다, 불변이다라는 것이죠. 불변. 자, 불변입니다. 실질 GDP는 불변인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납세자의 세 부담은 명목 소득 증가 이전에 비해서 증가하게 된다. 자, 이때에는 지금 이게 누진세인지 뭐인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죠? 자, 누진세라면 당연히 자, 이렇게 누진세가 있고 비례세가 있는데 누진세라면 당연히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될 거고 비례세인 경우에는 조세 부담이 불변이라는 것을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여기에 단 소득공제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단 소득공제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이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비례세의 경우에도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돼요. 자, 볼게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소득이 원래 100만 원이 있다고 치죠. 자, 소득 공제가 있는데 소득 공제가 자, 10만 원을 뭐 공제해 준다고 할게요. 자, 세율은 10%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조세액이 얼마인지 구해 볼게요. 자, 소득 공제 10만 원 하면은 과표가 90만 원 되니까 자, 세율이 10%라고 한다면 90만 원에 대해서 9만큼의 조세가 징수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물가가 2배로 올랐습니다. 물가가 2배로 올랐어. 소득이 200만 원으로 올라가겠죠. 하지만 소득 공제액은 여전히 똑같이 10만 원으로 불변일 것입니다. 세율은 똑같이 10%이고요. 그럼 이제 190에 대해서 세율 10%가 적용되니까 조세액은 19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100분의 9하고 200분의 19하고 비교하면요. 조세 부담은 얘가 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곱하기 2를 하면은 얘가 약 18이기 때문에 얘가 19니까 얘가 더 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비례세라 하더라도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소득공제가 없었다는 것을 가정했고 지금은 소득공제가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비례세인 경우에도 뭐라고요? 단 소득공제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조세 부담 증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에요. 자, 다 보시면요. 만약 인플레이션율이 완전히 예상된 것이라면 인플레이션은 조세 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거 틀린 표현인데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인플레가 발생하면 명목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틀렸고 조세 부담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명목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나하고 라가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명목 이자율이 10%이고 인플레이션도 10%라고 가정하자. 그럼 무슨 얘기죠? 실질 이자율은 빵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명목 이자율이 현재 10%이고요. 자, 인플레이션율이 10%이면 이때 실질 이자율은 0%가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저축 이자에 대한 세율이 25%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저축 이자에 대한 세금은 명목 이자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10%의 이자 소득 중에서 25%인 2.5%. 자, 이자 세금으로서 2.5%의 세금을 징수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뺏기는 거죠. 뺏깁니다. 자, 실질 수익률이 0%인데
이자 세금을 2.5%를 내고 나면 세후 세금을 내고 난 세후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2.5%가 돼야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인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이 무엇이다? 실질 이자율인데 아직 세금을 안 냈으니까 여기서의 실질은 세전 실질 이자율이 됩니다. 자, 이제 이자를 내고 나면 세후 실질 이자율이 됩니다. 자, 내고 나면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자, 20번 이렇게 해결하면 되시고요. 자, 유사한 문제가 21번에 또 있습니다. 보실게요. 인플레이션율이 3%이고 명목 이자율이 5%일 때 20%의 이자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면 납세 후 실질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인데, 자, 명목이 5%고 인플레가 3%니까 세전 실질 이자율이 얼마예요? 세전 실질 이자율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자 소득은 명목 이자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5%의 이자 소득 중에서 20%를 세금으로 떼가면 1%를 떼간다는 거죠. 자, 1%를 세금으로 이자 세금으로 뗍니다. 자, 그러면 세후 실질 이자율은 1%가 되겠죠. 정답은 1번. 1%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명목 이자율 빼기 인플레이션율 하면은 세전 실질 이자율 나온다 이 얘기고요. 여기에서 이자 세금을 빼면 이자 세 부분을 빼면 나머지가 세후 실질 이자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아래 표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세액공제액의 증가에 따라 한계세율이 감소한다. 둘이 관계가 없죠. 자, 2번 과세표준 1.5억 초과 구간에서 평균세율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자,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평균세율은 계속 오릅니다. 3번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서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은 평균세율에 비례한다. 자,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자, 평균세율 분의 한계세율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자, 동일한 과표 구간이라면 한계세율은 고정 불변이죠. 동일한 과표 구간 내에서는. 자, 그런데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자, 요 구간 내라 하더라도 소득이 이런 식 오를 때마다 누진세니까 평균세율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과표 구간이라고 해도 세수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은 계속해서 감소하게 돼요. 평균 세율이 상승함에 따라 소득 탄력성은 감소하기 때문에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한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 되겠죠. 4번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만 하락할 경우 모든 구간의 납세자 부담이 감소하죠. 자, 최소 구간의 세율이 감소하면 요 위에 구간 사람들은 다 세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과세표준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평균 세율이 한계 세율보다 낮다. 자,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하면 당연히 누진세이기 때문에 평균 세율이 더 낮은 조세 구조가 되죠. 맞는 표현입니다. 누진세니까요. 자, 23번입니다. 근로소득세율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 자, 이때 구간 3, 여기네요. 구간 3. 여기. 자, 여기에 세율을 현재 24%에서 얘를 30%로 인상할 경우에 다음 중 옳은 게 뭐냐 물어봤는데 구간 1에서 3에 속하는 사람들은 평균 세율이 내려간다. 자, 1번 구간과 2번 구간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자기보다 밑단계인 사람들은 어차피 소득이 3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1, 2 구간은 평균 세율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3번 구간 사람들은요. 세율이 증가하니까 평균 세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 구간 4에서 6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동 공급에 선택의 왜곡이 발생할 것이다. 자, 4에서 6의 구간 사람들은 자, 여기 3구간 소득에 세금을 내고 4, 5, 6으로 올라온 건데 요 구간에 세율이 올라갔으니까 세액이 증가합니다. 자, 세액이 증가하면 당연히 노동과 여가 사이에 교란이 발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임금률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귿 구간 4에서 6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 세율이 올라간다. 올라가죠. 자, 세액이 증가하면 당연히 평균 세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소비세가 가진 장단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일반 소비세는 소비세가 갖는 다양한 장점 이외에도 외부성을 교정하는 장점이 있다. 자, 외부성을 교정하려면 외부성을 유발하는 재화에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일반 소비세는 모든 재화, 일반이 모든이라는 뜻이죠. 모든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외부성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외부성을 교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개별 소비세를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외부성을 유발하는 재화에만 세금을 부과해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일반 소비세는 모든 재화에 다 세금 부과하기 때문에 외부성을 방출하는 물건에만, 제품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소비세가 있고 지출세가 있습니다. 미리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소비세가 있고 지출세가 있는데 소비세는 개별이 있고 일반이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소비세는 물세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비세는 물건에다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지출세는 칼도가 얘기한 지출세는 이것은 인세입니다. 이것은 인세. 사람을 기준해서 그 사람이 얼마 썼나를 기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서 지출세는 인세인데 소비세는 물세가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용어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일반 소비세는 판매자를 납세 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소득세에 비해서 납세자의 수를 줄일 수가 있고 따라서 조세 행정이 간편하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쉽게 이해하시면 부가세를 떠올리시면 되죠. 일반 소비세가 부가세와 유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번. 자,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세금으로서 납세자로 하여금 탈세를 어렵게 한다. 그렇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세는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을 거의 구현하지 못합니다. 자, 소비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따라서 지출세로 하면 인세니까 이게 됩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하는 세율에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면 초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램지 또는 역탄력성 원칙을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24번 해결했고요. 25번 보겠습니다. 자, 소비과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소비과세는 담세자가 조세 부담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왜? 물세니까, 물세 간접세니까. 자, 소득과세나 자산과세에 비해서 조세 저항이 작다. 맞는 표현입니다. 물세고 간접세니까. 자, 2번 소비과세를 시행할 경우에 미실현 자본 이득과 자본 손실을 측정해야 하는 소득세의 한계를 피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죠. 다음에 3번 일반 소비세는 소득세에 비해서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부가세 예를 들면 부가세는 역진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3번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우리나라의 레저세는 레저라고 하는 레저 용품이나 레저 행위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소비과세에 해당되게 됩니다. 맞아요. 자, 소비과세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조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가 없다.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건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건의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일정 퍼센트 이런 거죠. 자, 물건의 가격 곱하기 세율 T%를 하는 건데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세율을 하면 당연히 조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조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5번은 틀린 표현이고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지출세. 이제 드디어 지출세가 나왔어요.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호황기에는 소비 지출을 억제시키는 자동 안정화 기능이 있다. 여러분, 이 기능이 있으려면 이 조세가 어떠한 구조여야 돼요? 누진세 구조여야 되는데 누진세 구조가 맞습니다. 자, 지출세는 누진세로 설계되기 때문에 누진세가 맞다. 2번, 일반 소비세인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물세이다. 아, 인세예요. 인세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2번 틀렸네요. 3번,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고소득층의 소득에도 실질적으로 과세할 수가 있다. 자,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많이 쓸 테니까 너 돈 많이 쓰네? 돈이 있나 보지? 그러면 그 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돈을 쓸 때에는 자료가 남고 포착이 쉬우니까. 자, 4번 개인의 총 소비액에서 인적 공제 또는 비인적 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와 유사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소득세와 달리 저축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이것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첫 번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저축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축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저축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파생되냐면, 자, 주로 부자들이 저축이 많은데, 그렇겠죠? 돈이 많으니까. 주로 부자들이 저축이 많은데 저축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저축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내용 하나가 이렇게 많은 내용이 파생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축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 말은 저축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저축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데 저축이 제외되기 때문에 저축이 많은 부자에게 유리한 문제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세트로. 다음에 27번입니다. 소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지출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자동차와 같은 내구성 소비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연도별 지출 규모의 산정이 어렵다. 이러한 단점이 있죠. 자, 2번 지출세는 저축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부유층에 유리한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다. 맞아요. 자, 3번 지출세는 현재 소비보다는 미래 소비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돈을 100원을 씁니다. 자, 세율이 10%라고 해보죠. 지금 당장 돈을 100원 쓰면 지금 당장 세금을 10원 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0년 뒤에 100원을 쓴다고 해볼게요. 똑같은 100원이지만 10년 뒤에 100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세금액 10원을 내는 게 아니라 10원을 현가시켜야겠죠. 1 플러스 R에 10년으로 현가시키면 요 액은 요 지금의 10원보다 작은 금액이 될 겁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당장 소비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미래에 소비하면 세금을 적게 냅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미래 소비를 우대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4번 지출세는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입니다. 직접세이기 때문에 요거 일단 표현 틀렸습니다. 자,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역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거 틀린 표현이죠. 이것은 간접세의 얘기이기 때문에 누진세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틀렸고요. 칼도 맞는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지출세와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단 부분 균형 분석을 전제로 한다. 요 얘기죠. 자, 지출세 시행 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에 관한 예산선의 기울기는 소득세 시행 시와 다르지가 않다. 틀린 표현이에요. 자, 소득세를 시행하면 소득세에는 이자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어떻게 바뀌어요? R에서 1 빼기 T, 1 빼기 T의 R로 이자율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과 시에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어요. 그런데 자, 지출세는 이자율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저축을 제외하기 때문에 예산선의 기울기가 불변입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표현이에요. 자, 2번 지출세 지지자들은 소득세가 시점 간 자원 배분 과정에서 교란을 일으키게 되어서 비효율성 원인이 된다. 자, 이자율을 건들기 때문에 소득세는 이자율을 건들기 때문에 C1과 C2 사이에 교란을 일으킨다. 이 얘기죠. 맞는 표현입니다. 자, 3번 볼게요. 효율성 측면에서 소득세와 지출세를 비교한 결과 지출세가 우월하다. 다만 문제의 전제가 뭐예요? 부분 균형 분석,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만을 놓고 한정해 놓고 본다면 자, 지출세는 양자의 교란이 없기 때문에 얘가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부분 균형 분석 관점에서는. 아시겠죠? 당연히 일반 균형 분석 관점에서는 누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 부분 균형 분석 관점에서는 지출세가 C1과 C2의 교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 내에선 얘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4번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 이러이러하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 보세요. 자, 5번 소득세제 하에서는 동일한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도 저축 성향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수평적 공평성 저해한다. 맞는 표현이죠. 아까 했던 사례랑 비슷한 사례입니다. 똑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저축을 적게 하고 소비를 많이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소득세를 부과하면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자, 5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29번 문제입니다. 자, 두 기간 생애주기 모형 하에서 지출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세율 조정 가능하다. 자, 인세이고 직접세이고 누진세이기 때문에 1번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이자 소득세가 0이면서 현재와 미래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이다. 그렇죠. 이자에 대해서는 조세하지 않으면서
현재와 미래 소비에 대해서 과세한 조세 맞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3번 납세자의 행위 또는 물적 대상에 대해서 부과하는 대물세가 아니라 인세라고 했습니다. 4번 소득세를 지출세로 대체하면 동일한 조세 수입을 올리면서도 납세자가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 자, 요 말이 맞으려면 분석의 전제가 뭐예요? 부분 균형 분석. 부분 균형 분석의 전제 내에서만 4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죠. 두 기간 생애주기 모형 하에서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부분 균형 분석 모형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C1, C2, C1, C2만 놓고 봤었을 때는 지출세가 양자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후생 손실이 더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5번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 모형 내에서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모형 내에서는 왜냐하면 양자 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14-1 논점을 마치겠습니다.